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뭐요? 아니 그보다도 어떻게 누구 환자의 어머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어머니가 성관계를 이 병신. 네, 안녕하세요. 개똥철학입니다. 저도 압니다. 보기 불편한 거. 하지만 오늘은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역경. 우리는 왜 저런 걸 역겹다고 생각할까요? 군친상관이라니 그야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먼저일까요? 역겨운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나선 하이트입니다. 지금은 뉴욕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는군요. 갑자기 시대가 현대로 넘어왔네요. 지금까지 무슨 기원전이나 17세기 이런 사람들을 보다가 갑자기 컬러 사진을 보니까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이트는 인간의 심리, 특히 도덕과 관련된 영역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은 대부분 도덕 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이트의 이론은 도덕 철학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도덕 심리학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는가를 대답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목표는 실상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당위적 질문보다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와 같은 과학적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이트의 이론은 전반적으로 진화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한 이유는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트는 인류의 진화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한번 어떤 진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하이트는 인간의 심리를 직관과 이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성을 말을 타는 기수로 비유하는데요. 문제는 직관이 말이 아니라 코끼리라는 데에 있습니다. 코끼리 위해서 로데오라니 꽤 힘들겠죠? 근데 기수도 코끼리 편입니다. 기수는 절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수는 코끼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잘 이뤄주고 싶어 합니다. 기수는 코끼리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대체로 코끼리의 선택을 둥가둥가 해주면서 기수가 정신이 들어서 고삐를 줄 때는 열심히 고민하고 구심한 결과 이 길로 가면 아무리 봐도 낭떠러지일 때 빼고는 잘 없어요. 때로는 기수가 아무리 말려도 코끼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죠. 코끼리는 짱짱 세니까요. 에이, 너무 이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직관이 우리의 도덕성을 얼마나 세게 흔드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실험해 봅시다. 자, 한가로운 주말. 한 아줌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걸레가 해져서 새 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벽장을 뒤져보니까 이제는 쓰지 않는 태극기가 나왔군요. 그래서 태극기를 잘라서 화장실 변기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일까요? 누구 다친 사람도 없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좋은 일일 텐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죠? 이걸 확인하려면 먼저 무엇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인지를 판가름해야겠습니다. 하이트는 보시다시피 요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심리학계의 전통적인 경우를 존재하겠죠. 원래 도덕심리학계는 콜버그가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콜버그의 경우에는 이성적 추론을 중시했고 이들은 합리주의를 기조로 도덕성 추론도 6가지 단계로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여기서 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쿨버그 계열의 도덕심리학자 튜어리엘은 도덕성 영역은 타인이 피해를 입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인류학자 슈에더는 이렇게 타인 피해 영역만 도덕성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성을 건드리는 영역은 문화마다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슈에더는 미국과 인도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심슨에서 바트가 아빠를 호모라고 부르죠. 아들이 아빠를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봤어요.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도덕적 영역이 건드려진 거죠.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영화를 혼자 보러 간 아내에게 또 한 번 그러면 두들겨 맞을 줄 알아 라고 했는데 또 혼자 보러 간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건 미국에서는 잘못이라고 봤지만 인도에서는 괜찮다고 봤어요. 누가 봐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문화마다 도덕성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각자 상대방에게 이게 왜 나쁜지를 설명해도 상대방을 이해시키질 못해요. 하이트는 이 실험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확 땡기는 게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관은 도덕에만 한정되지 않을 정도로 셉니다.
거의 모든 판단을 직관이 한다고 봐도 돼요. 잠시 역겨운 사례가 나올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분은 분위기가 아주 좋은 해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칵테일을 공짜로 드릴게요. 드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드신다고 하신 여러분,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스에 살균한 바퀴벌레를 거름망도 써서 잠깐 담갔다가 뺄 겁니다.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더럽다고요? 아니요, 이 바퀴벌레는 유리잔보다 세균이 없어요. 심지어는 변기보다 세균이 없죠. 털이 신경 쓰인다고요? 불로 한번 짖었어요. 그래서 털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즙이 나올 것 같다고요? 여기 넣기 전에 물에 계속 넣어둬서 즙이 나오는지 확인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보다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나요. 어때요? 그래도 싫죠? 이성적으로 될 근거가 생각이 안 나도 그냥 싫죠. $2를 받고 영혼을 매도하겠다는 계약서 작성. 임신 걱정 없는 금신상관. 사람들은 이런 예시를 볼 때 이미 직관적으로 그러다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성이 훌륭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얘기가 좀 세지만 직권의 힘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가 4장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알파벳 모음이 적혀 있으면 그 뒷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뒤집어야 하는 카드들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뭘 먼저 뒤집어야 할까요? 한번 맞춰보죠. 2라고 생각하셨지 않나요? 좋아요. 그 다음엔 뭘 뒤집어야 할까요? 혹시 4? 안타깝게도 그건 틀렸습니다. 조건이 맞는지를 보려면 7을 뒤집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직권이 틀렸다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의 이론이 들어맞는 정보만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 이론을 시험대에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그만큼 직관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성은 직관이 원하는 결론이 있으면 갖은 수를 써서라도 그것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무언가를 믿고 싶으면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까 묻고 믿고 싶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 묻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은 이런 직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전에 전통 심리학에서 도덕성은 타인이 피해를 입냐 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었죠. 이와는 다르게 하이트는 그것 말고도 총 6가지의 도덕성 모듈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봤으며 이는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EBS에 이런 내용을 다룬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도덕성은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이트의 이론은 진화심리학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트는 인간이 이런 도덕성 모듈을 갖게 된 이유들을 과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일에서 가져옵니다. 배려와 피해는 애착이론, 정확히는 애들 보살피는 데서 진화했고 자유와 압제는 기회만 있으면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무찌르기 위해서 압제를 받는 사람들을 모아 죽이려는 도전을 이겨내면서 생겼습니다. 공평성과 부정은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충성심과 배신은 효과적으로 부족을 이루고 집단 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권위와 전복은 서열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서열이 높은 사람은 힘세고 강하기도 하지만 낮은 서열을 지켜주기도 하고 싸움을 중재하기도 하죠. 제어하는 역할이 없을 경우에는 집단 내 분쟁이 더 심각해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고귀함과 주함은 새로운 것에 대한 애호와 혐오를 바탕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발견한 음식을 먹을까 말까 병균을 피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칼로리를 얻고자 하는 성향의 다툼이죠. 여러분은 이런 도덕성 모듈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회나 이성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신경 쓰도록 태어난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어떤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개인차를 바탕으로 정치색까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뇌 그림?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지금도 쓰이나 모르겠네요. 이 고전적인 싸이월드 가치관 틀을 이용해서 뭘 중요시하면 어떤 정치색을 갖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자입니다. 고전적 진보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야 자유주의자니까요. 그러면 자유압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죠? 다음으로는 공평성 부정을 조금 신경 쓰고 배려피해 요만큼, 충성심 배신 요만큼, 대충 다 요만큼씩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유압제랑 공평성 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다른 가치관은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겠죠. 다음은 좌파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압제의 희생자에 대한 배려를 가장 신성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답이 보이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배려 피해. 다음은 자유압제겠죠. 다음으로는 공평성 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서의 공평성은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한 출발선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파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도덕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제도와 전통의 수호를 가장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없어요. 우파는 뇌가 비었다고요? 아닙니다. 우파는 모든 도덕성 모듈을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고로 보수주의자의 공평은 비례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한 만큼 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은 보수거나 진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그랬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된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게 왜 이것보다 중요해? 화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설명 못해요. 그냥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찾아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꽤 쉽게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변합니다. 사회적 본능으로 집단을 만들고 모임 승차를 배제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죠. 집단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고 집단이 없었다면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화이트는 종교가 이런 결에서 사회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혈연이 없는 사람과 협동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의례적인 관습 하나로 해결해 주거든요. 서해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증인도 세워도 전전긍긍 불안하게 마련인데 이런 절차를 너 그러면 신이 이놈한다 하나로 끝냅니다. 누가 봐도 자의적인 걸 필수적인 걸로 만드는 거죠. 이걸 위해 같이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야구 응원만 해도 그렇잖아요. 화이트의 도덕 심리학은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서로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협력은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나빠서 혹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려니 하게 되고 내 생각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사회는 협력하고 공통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